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철이라는 분이죠. 여러분 1학년 때 관동별곡으로 유명한 작가이고 송미인곡을 비롯해서 삼미인곡 등 가사 문학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보기 전에 우선은 이 작품에 대한 설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작품에 대한 영상 소개를 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작가는 정철이라는 분이죠. 조선 중기의 문인이다. 또 시인이다. 가사 문학의 대가이다.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관동별곡을 비롯해서
삼위인곡,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속미인곡. 사실 속미인곡은 삼위인곡의 속편이에요. 삼위인곡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속미인곡을 나중에 썼는데 이 후대 작품인 속미인곡이 훨씬 더 작품성이 뛰어나고 세련됐다. 우리말을 많이 써서 더 문학성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 성산별곡 이렇게 이제 가사를 썼고요. 여러분 훈민가도 들어봤죠? 훈민가라든지 장진주사 등의 시조를 지은 분입니다. 이분의 작품의 배경을 보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네 차례의 낙향과 한 번의 유배 생활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죠. 이분은 조선 중기 당쟁이 많았던, 그러니까 당끼리 싸웠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전라도,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어느 곳에서 유배를 하냐? 자, 어디일까요? 자, 맞습니다. 전라도 창평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은거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 이때 이제 다양한 작품들, 그러니까 얘기했던 뭐 우리 가사 문학들을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거하면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많이 써요. 뭐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뭐또 자기가 임금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런 작품들을 쓰는데 삼위인곡과 속미인곡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말 많이 볼 거예요. 연군지정이라는 말 많이 볼 겁니다. 임금을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임금에 대한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작품들. 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신, 연주, 지사 이런 말 써요. 여러분 필기해 두세요. 연군지정, 충신, 연주지사. 충신이 그리워하면서 이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연군지정과 충신, 연주지사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제를 담아서 이제 작품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이제 속미인곡이라는 것이죠. 속미인곡. 속미인곡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속미인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4쪽입니다. 214쪽을 펴주세요. 자, 214쪽을 다 피셨죠? 자, 그럼 감상열기를 먼저 보면서 중요 내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 자, 여기 보면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이라고 나오죠?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통해 여기에서 이제 화자가 여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인으로, 여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여정으로 설정을 했느냐. 사실 이 작가는 정철이지만 여인으로 설정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뒤에서 할 것이고요. 자, 이러한 여인의 심정을 통해 연군의 정, 임금에 대한 어떤 사랑을 표현한 가사입니다. 조선시대 서정갈래의 전개와 작품 표현 기법에 주목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중심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우리가 감상열기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제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봐주세요. 제목에 보면 한자가 옆에 쓰여져 있죠. 우선은 이 미인, 자, 미인이라는 말, 자, 미인이라는 말 처음 사전적인 의미. 우리 미인 어떨 때 씁니까? 자, 아름다운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쓰죠. 미인이야 할 때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전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 앞에 얘기했던 속미인곡 그 전에 작품 뭐였죠?
네, 삼이인곡.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이인곡과 송미인곡의 이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서는 이제 미인의 의미를 어떤 나의 어떤 연인 또는 그 작가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임은 유배지에서 이제 임금을 그리워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미인곡이다 라는 우리 제목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송미인곡은 좀 특이해요, 여러분. 어, 여기서는 여러분 화자가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니고 이제 두 명이에요. 두 명. 자, 말을 하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자, 두 명이라는 거 좀 특이하고요. 대화를 합니다. 자, 대화 형식이에요. 대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그 대화를 하는 그 화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작품에서.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작품을 좀 이제 보도록 하지요. 현대어프리가 옆에 나와 있어요. 현대어프리가 옆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같이 보면서 여러분 필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기 가는 저 가는 벼각시 본듯도 한디어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저기 가는 저 각시를 본듯도 하구나. 어디서 본 것 같구나. 자, 어디서 봤냐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죠.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천상배곡경. 이 천상배곡경은 여러분 누가 사는 곳이냐면요. 하늘에 그 옥황상제 있죠. 여러분 하늘에서 사는 신 옥황상제가 사는 곳을 의미해요. 자, 어떤 천상계 인물이죠. 자, 천상배곡경. 그 옥황상제가 사는 곳에서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그곳을 어찌하여서 이별하고 왜 거기서 이별을 해가지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뜻을 보면 누구를이 되겠죠. 자, 해든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화자입니다. 첫 번째 화자. 아까 대화라고 했죠? 첫 번째 화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이제 감녀라고 할게요. 편의상 이 화자의 이름, 첫 번째 화자의 이름을 감녀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감녀. 자, 감녀가 물어보죠.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데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해서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천상배곡경 뭐 나오고 하는데 우리 숨은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거를 단순히 정말 옥황상제 사는 곳에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 천상배곡경은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이 천상계에서 이별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작가의 처지를 살펴보면 그 관직에서 물러난 또 유배 중에 쓴 것이죠.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난 어떤 작가의 처지를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관직에서 물러나서 임금의 곁을 떠난 그 상황을 옥황상제가 사는 곳에서 이제 내려온 어떤 화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별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화자의 처한 상황 알 수 있겠죠? 아, 뭔가 이별을 했구나 라는 상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는가?
뭔가 이 배경 자체도 해가 다 점으로써 해가 쨍쨍하지 않고 해가 다 점은 어둑어둑한 그런 배경이 제시되고 있죠. 어떤 화자의 쓸쓸한 상황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자체가 좀 우울한 분위기가 되죠. 화자의 잘 안 써지네요. 화자가 화자가 화자의 어떤 상황을 강조하는 어떤 배경을 제시했다 볼 수 있겠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자, 그랬더니 이제 다른 화자가 또 이야기를 하겠죠. 다른 화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대화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어와 너여이고. 너로구나. 어와 너로구나. 여기서의 너는 누구겠어요? 어와 너로구나. 자, 여기서의 그 말을 건 사람이겠죠? 감녀겠죠? 너구나. 인해사설 들어보. 나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 얼굴 이 거동이 님이 괴함이라는 거는 괴다에서 나온 말이죠. 괴다는 옛날의 괴다는 뭐였죠? 그쵸, 사랑하다죠. 내 얼굴과 이 거동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 행동이죠. 내 얼굴과 이 행동이 님이 사랑할 만 님의 어떤 사랑을 받음직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기에 너로구나 예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면 나도 임을 믿어 군뜻 여기서 보면 군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생각이라는 말이죠. 다른 생각이. 나도 이제 나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도 임을 믿어서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 이래야는 여러분 아양이죠. 자, 아양을 또 부리고 또 교태를 또 부렸네요. 나 임을 이렇게 믿고 날 다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아양이야 교태야 자 어지러이 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임을 믿고 과하게 뭐 어지럽게 뭐 과하게 하였던지 그랬는데 반기시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라는 건 여러분 뭐 민낯 할 때 그 낯이죠? 어떤 얼굴이죠, 얼굴. 자, 반기시는 얼굴이 얘와 어찌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라고 이제 맺고 있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너무 아양과 교태를 과하게 해서 이제 그 반기시는 얼굴이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대하는 임의 태도가 변함을 이야기하죠. 옛날과 달리 왜 다르지? 자, 나를 반기시는 얼굴이 옛날과 다르네. 자, 이렇게 이제 임의 태도가 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을려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서 헤아려 보니 근데 왜 이럴까? 이미 왜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 태도가 변한 것이 이제 무엇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바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너무 크네요.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다. 그만큼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을려가 이 이유, 이미 변해서 이별을 한 이유, 첫 번째 이별의 이유, 임과 이별의 이유를 첫 번째는 자신의 어떤 탓으로 돌리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 이미 변한 것 같다. 그래서 이별을 한 것 같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보면 하늘을 원망하며 하늘이야 원망하며 사람을 탓할 것인가 사람이야 허물하랴 사람을 탓할 것인가 내 잘못이다 이별의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이다 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서러워서 또 여러 가지를 다음 주를 보면 서러워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또 해보니까 두 번째로 찾은 이별의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의 탓이다. 바로 누구의 탓이다. 내가 이별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는 조물의 탓이다. 그래서 일단 조물주의 어떤 탓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별의 이유를 두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조물주. 하늘을 만든 어떤 조물주의 탓이다라고 두 번째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아까 얘기했죠? 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을려다. 편의상 이렇게 을려, 감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을려가 예전에 이제 내가 이마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아양과 교태를 과하게 떨어서 나를 대하는 이미 태도가 변했어. 그런데 이제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탓이 있고 또 조물주의 탓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첫 번째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싶어요.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자, 둘이 엄청 굵게 나오네요. 자, 둘이 이야기를 한다. 자,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얘는 감녀라고 할게요. 감녀고 얘는 을려겠죠? 감녀가 먼저 물어보죠. 누굴 보러 가십니까? 자, 이러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물음을 던지고 있죠. 자,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을려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답변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대화 형식이라고 했어요. 대화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감녀는 우리 좀 화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화자 얘기를 하면 감녀는 여러분 이야기의 중심축은 아니죠.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녀는 이제 이야기를 보조하는 보조화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얘기는 다 누가 해요? 을려가 하죠. 그래서 이제 을려는 이 이야기의 중심화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얘기들은 다 누가 하겠어요? 을려가 하겠죠. 을려가. 자, 을려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면서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주제를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을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정철의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정철이 언제 이 작품을 썼다고 했죠? 네. 은거하면서 유배하면서 이걸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을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조화자라고 했는데 좀 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감녀는 작품의 어떤 전개를 돕는 역할을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작품 전개를 돕는 보조적 역할이다. 그러면 을려는 작품을 넣을까요?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 좀 더 추가해 보죠. 그렇게 이제 이런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을 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대화를 했을까? 왜 대화체를 썼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갑자기 얘기하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그냥 혼자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 대화로 얘기했을 때 좀 더, 좀 재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서 대화체가 효과적인 것이다 라는 어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체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 뒷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 아까 영상 소개에도 나왔겠지만 작품 구조상 이 부분은 서사예요, 서사. 가장 앞부분의 내용이고, 여기까지 지금 세 줄이 감녀의 질문. 그 다음 아래에 지금 214쪽에 나와 있는 나머지 내용이 을려의 답변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본사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질문과 답변 이어질 거란 거 예상할 수 있으시겠죠? 자, 미리 한번 보고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작품의 본사로 들어가서 송민곡의 내용에 대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